어디로 왔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신기한 인생. 성 테레사님의 말처럼 낯선 여인 속에서의 하룻밤과 같은 여정에서 어머님과 아버지 그리고 누이들은 같은 성을 쓰고 같은 집에서 아빠, 엄마라는 호칭으로 서로를 부르며 소꿉장난하듯 재미있게 놀다가 이제는 그만 들어와 밥 먹어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돌아가 버린 동무들처럼 느껴진다. 남은 우리들도 언젠가는 인호야, 이젠 그만 들어와 밥 먹어라 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 소꿉장난의 낯선 골목길을 떠날 것이다. 그래도 언젠가는 저 세상에서 만나겠지. 그때는 엄마와 자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늙지 않는 영생불멸의 영혼과 영혼으로 만나겠지. 엄마, 그때 너무 쌀쌀한 표정을 지치는 마세요. 그러면 내가 언젠간 그랬듯이 엄마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간지러움을 태울 겁니다. 그래도 엄마, 다시 만날 그때까지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해 빌어주세요. 참으로 염치 없지만 어머니, 엄마 사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씨입니다. 오늘은 출판사 여백에서 출간한 최인호 작가의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가는 2005년 설암진단을 받고 스스로 고통의 축제라고 명명했던 기나긴 투병의 시간, 그때 자신의 방에 덩그러니 놓인 탁상 위에 눈물을 흘렸던 최인호는 유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자세히 탁상을 들여다보니 최근에 흘린 두 방울의 눈물 자국이 마치 애기 발자국처럼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가장자리가 별처럼 빛이 난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알코올 솜을 가져다 눈물 자국을 닦았습니다. 눈물로 탁상의 오치를 지울 만큼 저의 기도가 절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탐스러운 포도송이 모양으로 흘러내린 탁상 겉면의 눈물 자국도 제게는 너무나 과분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알코올 솜으로 닦으면 영영 눈물 자국이 없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알코올이 증발해 버리자 이내 눈물 자국이 다시 그대로 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인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환자가 아닌 작가로서 숨쉬고자 했습니다. 육신의 아픔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그렇게 결심한 그의 열정을 파괴할 수는 없었습니다. 깊은 밤 탁상 앞에 앉아서 그는 자신의 고통과 마주한 채 한자 한자 원고지를 채워나갔습니다.
깊은 밤 홀로 깨어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책이 될지도 모를, 어쩌면 자신이 세상에 보내는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르는 원고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작가 최인호는 2013년 9월 주님을 영접한 채 선종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의 몇 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십시오. 일흔넷. 형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이른 새벽이었다. 나는 마치 원고를 쓰느라고 2시까지 꼬박 원고에 매달려 있었고 겨우 2시에야 원고를 마칠 수 있었지만 신경이 예민해져서 몸은 솜처럼 피곤했으나 머리는 바늘처럼 예민하게 곤두서 있었다. 간신히 위스키 2잔을 마시고서야 잠이 들었는데 그 잠을 깨운 것이 바로 형의 전화였다. 나는 투덜거리며 전화를 받았다. 미안하다. 형은 목신 소리로 그렇게 입을 열었다. 고운하게 잠자는 것을 깨워서 말이다. 같은 도시에, 그것도 10분 거리에 살고 있으면서도 형과 나는 자주 만날 수가 없었다. 전에는 일요일이면 함께 운동도 하곤 해서 형제끼리의 우위를 나누곤 했었지만 요즘은 통 만나지 못했었다. 형은 형대로 업무에 쫓기고 나는 나대로 원고와 정신적인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요? 또 터졌다. 형은 짜증난 목소리로 말을 받았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긴? 너도 어머니 성격을 잘 알지 않느냐? 꼭 무슨 일이 있어서 터지는 분이냐? 아이, 요즘 며칠 잠잠하시더니 또 속을 끓이신다. 참, 온 집안이 난리다. 형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병원에서 준 약은 꼬박꼬박 먹습니까? 나 역시 짜증난 목소리로 하품을 베어물면서 시큰둥하게 물었다. 약이야. 꼬박꼬박 드신다. 형은 맥 풀린 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약이 무슨 소용이 있니? 아휴, 저렇게 속을 끓이시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글쎄, 파출부 아줌마가 계란을 훔쳐먹었다고 그 야단이다. 냉장고에 분명히 계란이 12개 들어있었는데 2개가 없어졌다고 야단이시다. 파출부 아줌마가 필경 훔쳐먹었다고 그러신다. 그까지 계란 2개가 무슨 소용이냐고 해도 저 모양이야. 너도
어머니 성질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파출부도 울고불고 당장 나가겠다고 보따리를 싸는 걸 내가 간신히 말렸다. 아이고, 너도 아다시피 저 파출부마저 나가면 어머니 비위를 맞출 사람은 도저히 이제는 못 구한다. 그건 사실이었다. 그래서 말인데, 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 교회에 바람이나 쐬고 오려무나? 난 지금 회사에 출근하는 길이고 시간이 없지만 넌 그래도 짬을 조금은 낼 수 있지 않느냐, 동생아. 형, 저도 바빠요. 죽을 맛입니다. 원고가 밀렸어요. 서로 협조해서 살자, 이 새끼야. 형은 농담식으로 말했다. 그리고 지치고 목신 소리로 웃었다. 하이 참, 하다못해 도봉산이든지 아니면 실륵사라도 갔다 오려무나. 그래야만 어머니가 속이 좀 가라앉을 것이야. 형은 전화를 끊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언제부터인가 어머니는 누구의 부축 없이는 걷지 못하셨다. 몇 년 전 미국에 다녀오실 때 다락에서 선풍기를 꺼내시다가 넘어져 척추를 몹시 다친 것이 재발된 모양이라고 의사는 진단을 내렸다. 누구의 부축 없이는 꼼짝도 못하셨다. 휠체어를 사다 드렸지만 어머니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지는 않았다. 남보기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해서 내가 업으려 해도 막무가내로 걷기만을 고집하셨다. 어쩌다 어머니를 모시고 외출할 때가 있었는데 나는 어머니를 부축하고 걷는 것이 은근히 부하가 나고 창피스러워서 모른 채 외면해버리고 아내에게 맡겨버리곤 했다. 나는 어머니가 걷지 못하시는 것이 신체적인 증상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증상 때문이라고 곧게 믿고 있었다. 어머니는 어떻게든 주위의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려 하고 있었으므로 그 마음이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 보행을 제대로 못하는 병에 이르렀다고 나는 분석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마음먹은 것이 나 자신을 위로할 수 있었다. 어쩌면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마침내 두 다리를 제대로 못 쓰게 되리만큼 노화되었다고 생각하기는 싫었다. 어머니는 멀쩡한 두 다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지 우리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두 다리에 마비가 왔다고 나는 애써 믿고 있었다. 그래서 어떨 때 어머니를 부축하다 보면 어머니의 교활한 계산에 내가 말려드는 것 같은 억울한 분노가 치밀어 나도 모르게 거칠게 어머니를 다룰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어머니는 주위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 비명을
지르곤 하셨다. 에이! 나는 투덜거렸다. 어머니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나는 늦은 아침을 먹고 어머니가 계신 큰 집으로 갔다. 아파트의 문을 두드리자 잠을 설쳐 부석부석한 얼굴로 형수가 나왔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형수에게 물었다. 여전히 뿔났지요? 나는 짐짓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에 두 손가락을 세워 뿔 모양을 만들어 보였다. 들어가 보세요. 누워 계시니까. 엄니! 나는 엄살 반, 불평 반, 애교 반의 소리를 지르며 거실 위로 올라섰다. 좋았습니다. 둘째 아들이요. 허허허. 어머니는 침대 위에 등을 보이고 누워 있었다. 쑥 냄새가 났다. 아마도 쑥짐을 하고 계셨던 모양이었다. 머리맡에 물그릇이 놓여 있었는데 그 속에 틀니가 호르말린 속에 잠겨있는 개구리처럼 들어있었다. 어머니, 뭐가 어드럽게 됐습니까? 예? 어머니는 실쭉 웃으며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미친 자식. 어머니는 입술에 엷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얼굴에 분도 바른 모양이었다. 뭐에 화가 난다고 속을 끓이십니까? 어머니, 누가 쳐 죽일 놈입니까? 시끄럽다. 갑자기 어머니는 준비해 두었던 것처럼 울기 시작했다.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죽어야지. 이처럼 괄시당하다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아이고. 이러지 마시라요, 어머니. 죽긴 와 죽습니까? 날래 일어나시래요. 일어나면 바람이나 쐬고 오십시다. 에이, 젠장 참. 어머니는 갑자기 환하게 웃었다. 울다가 웃으면 똥구멍에 털 난다는 거 모르십니까? 미친 자식. 어머니는 침대에서 무릎으로 기어 내려왔다. 어머니는 언제부터인가 방 안을 무릎으로 기어 다녔다. 그럴 때 어머니는 사리를 품은 짐승처럼 보였다. 네 발로 기는 것은 분명히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차츰 인성은 없어지고 본성적인 수속만 남은 것일까? 나는 어머니를 부축해서 아파트 계단을 내려왔다. 어머니는 며칠 새에 더욱 다리를 못 쓰고 계셨다. 이러다가 마침내 안진뱅이가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잔소리. 안진뱅이의 잔소리는 살아있는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악마의 소리다. 어디로 갈까? 어머니는 차 속에 앉으시고서야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자신의 작전이 맞아 들어갔을 때 저절로 나오는 쾌심의 미소 같은 것이었다. 우리는 이 기활한 노인의 작전에 멋있게 말려들었다. 바깥바람을 쐬고 싶을 때 어머니는 집안을 들들 볶아대셨다. 그것은 치밀한 계산에서 우러나온 연극이었다. 실륵 사러 가십시다. 실륵사? 그게 어디냐? 나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데 괜찮겠니? 밖에는 비가 오고 있었다. 발이 가는 새우였다. 찻장의 빗방울이 점점으로 맺히고 있었다. 온 대지는 촉촉하게 젖고 시야는 뽀얀 봄 기운으로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어머니, 나는 뭔가 한마디쯤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되면 고질적인 버릇이 될 것이다. 아이고, 엄니,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응? 좀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지낼 수는 없겠는지요? 어머니 때문에 온 집안이 뒤숭숭합니다. 어머니는 대꾸도 않고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어머니처럼 행복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리가 좀 아프실 뿐 건강하시고 우리들 모두 밥벌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참 여행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미리 좀 나 여행 좀 시켜다오 하시면 누가 안 된다고 펄펄 뜁니까? 아니, 왜 엄마는 며칠에 한 번씩은 꼭 집에 분란을 일으키십니까? 계란 2개가 뭐 어때서 그러십니까? 훔쳐가지도 않았겠지만 설록 훔쳐간다고 한들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저 가만히 앉아서 시어머니 대접만 받으세요. 썩어 죽을 새끼. 갑자기 어머니는 나를 쳐다보았다. 내 놈도 언젠가는 나처럼 된다. 나도 괴롭다. 왜 이렇게 죽는 게 힘이 드냐? 무섭고 무섭다. 난 가끔 내가 관 속에 묻혀 있는 걸 생각하면 겁이 난다. 얼마나 답답하겠니, 그 속은. 어머니는 100살까지 사실 거예요. 썩어 죽을 새끼. 이처럼 아프고 하루가 괴로운데 아이고 싫다. 그러나 나는 안다. 어머니는 말로만 그러할 뿐 누구보다 자신의 생명에 애착이 강한 것을. 어디선가 향냄새가 풍겨왔다.
목탁 소리도 청아하게 들려왔다. 그러나 절은 텅 비어 있었다. 절 앞으로 큰 강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흘러가고 있었다. 가는 빗줄기는 강 위를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큰 북을 두드리는 북채처럼 보였다.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꽃들이 절뜰하게 조금씩 움트고 있었다. 절마당은 막 울다 웃음을 그치고 잠든 아이의 얼굴처럼 질펀이 젖어 있었지만 정갈해 보였다. 어디서 오셨어요? 맑은 목소리가 우리를 향해 들려왔다. 우리는 소리난 곳을 보았다. 어머니의 또래의 노인네가 우리를 보고 밝게 웃고 있었다. 승려는 아니었는데도 가사를 읽고 있었다. 머리에 비를 맞지 말라고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머리칼이 백설처럼 흰 노인이었다. 서울서 왔다우. 어머니는 대답했다. 아드님이신가요? 우리 둘째라우. 아유, 보기도 좋아라. 효자이시네. 어머니 모시고 봄맞이도 나오셨고. 그럼 내 새끼들이야 부모 공경 기가 막히게 하지요. 물고기 한 마리 드릴까요? 방생 좀 하실라우? 고맙기도 하셔라. 어머니는 웃으셨다. 난 불교 신자 아닌데. 난 천주교 신자인데. 천주교 신자면 어떻소? 다 왕생극락 비는 일인데. 애따 한 마리 남았소. 노인은 어머니에게 비닐봉지 속에 들어있는 민물고기 한 마리를 내밀었다. 어머니는 비닐봉지를 받아들었다. 봉지 속엔 붉은 고기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제법 큰 놈이었다. 어머니는 노인들이 하듯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비닐봉지 속에서 펄떡펄떡 살아 움직이는 민물고기를 꺼내들었다. 어머니는 그것을 강물 속에 천천히 넣었다. 그는 강물 속을 꿰뚫고 멀리 멀리 사라졌다. 어머니는 이마와 가슴 네 군데를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성호를 그었다. 그리고 합장을 하고 눈을 감았다. 나는 멀찌감치 떨어져 어머니를 바라보며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서 있었다. 나는 살아있는 묘비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다. 오랜 침묵 끝에 어머니는 젖은 얼굴을 들고 나를 찾았다. 어디 있니? 어머니는 뚜릿뚜릿한 얼굴로 돌아보았다. 저 여기 있어요. 둘째 아들 여기 있습니다. 나는 우산을 들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갔다.
썩어 죽을 놈. 난 네가 날 버리고 어디론가 멀리 멀리 도망가 버렸는 줄 알았어. 엄니, 제가 가긴 어딜 가요? 됐다. 어머니는 힘을 주며 일어서서 다가오려는 나를 막아세웠다. 이리 오지 마렴. 내가 그리러 가겠다. 아이고, 엄니 안 돼요. 넘어지세요.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시는 분이? 괜찮아. 나 혼자서 걸어가겠어. 어머니는 손을 들어 봄비에 젖어 능선이 하늘과 맞닿아 지어진 먼 산을 가리켰다. 어머니는 조금 전 자신이 놓아준 물고기처럼 비늘을 반짝이며 서 있었다. 젠장, 흐이, 죽은 나무에서도 꽃이 피는 봄 아니냐? 어머니는 휘청이며 몸을 바로잡았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어머니를 지켜보았다. 어머니를 향해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이상스런 경외감을 나는 느꼈다. 어머니는 맑은 미소를 띄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 얼굴은 아름다웠다. 어머니는 그 누구의 부축을 받지 않고 천천히 발을 떼어놓았다. 아니다. 그건 내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어머니는 보다 큰 손, 보다 위대한 힘에 의해 떠받들리어 부축을 받고 있다. 어머니는 왼발과 오른발을 번갈아 느릿느릿 떼어놓았다. 어머니는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는 돌진한 아이처럼 걸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세 발짝도 걸음을 떼놓지 못하셨다. 풀썩 하고 자리에서 쓰러지셨다. 그러나 나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설 수 없었다. 복받쳐 오르는 슬픔이 눈물이 되어 내 얼굴에 흘러내리고 내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비애로 찢어지고 있었다. 나는 흐느끼며 울면서 마음속으로 소리 질렀다. 어머니, 일어서세요. 그리고 제 곁으로 오세요. 썩어져 죽을 저 산까지 걸어가세요. 일어서세요. 어머니는 할 수 있어요. 어머니는 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린 날부터 나는 내 어머니가 젊고 아름다운 어머니였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하였다. 어쩌다 학교에서 어머니를 모셔오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나는 있지도 않은 강릉 외갓집에 어머니가 가셨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프셔서 몸져 누우셨다고 꾀를 부리곤 하였다.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어머니를 학교에 모셔오지 않는 편이 마음이 편하였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학교에 모셔오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가 수업 참관일이 되어서 모든 어머니들이 반에 모여 수업 태도를 지켜본 일이 있었다. 어머니가 쥐색 두루마기를 입고 다녀간 이후 짝아이가 내게 물었다. 왔던 그 할머니가 네 엄마냐? 아니면 네 할머니냐? 그날따라 전 학부형이 모인 자리에서 신나게 질문하고 신나게 토론하였던 나는 짝아이의 그 맹랑한 질문에 그만 맥이 풀려버렸다. 나는 솔직히 대답할 수 없어 우물쭈물하였다. 네 엄마라면 너무 늙고 네 할머니라면 너무 젊어 보이는데? 도대체 누구냐? 할머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였다. 일단 거짓말을 뱉어버리고 나니 주워 담을 수 없는 노릇. 가슴이 와랑와랑 뛰었다. 짝아이가 내 어머니를 할머니로 본 이후부터, 그리고 거짓말을 한 이후부터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학교에 모셔가지 않았다. 어머니도 내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듯 초등학교 졸업식 때에도 슬쩍 오셨다가 사진 몇 장 찍으시고 먼저 달아나셨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 무슨 날이었는지 꼭 부모님을 모시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특별한 날이었다. 큰 누이도 대신 참석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오실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때 어머니와 마주치기 싫어 학교 뒤 온실에 숨어 있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의 장면을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쥐색 두루마기를 입은 어머니가 학교 뒤편 유난히 웅달이 짙은 뜰락을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얘기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듯 일행과 조금 떨어져 어머니가 홀로 뒤쪽에서 걸어가고 있었다. 걸어가는 모습이 꽃화분 사이로 보였다, 가려졌다 하였다. 나는 정말 뛰어나가고 싶었다. 그런데도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그날까지도 저는 언제나 온실 뒤에 숨어 있었지요. 어머니는 언제나 응달진 추억의 뒷곁을 홀로 걸어오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어 홀로 되어 언제나 쥐색 두루마기를 최대의 성장으로 차려입고 찬빗으로 머리 빗고 가르마질하여 비녀 꽂은 그 낡은 모습으로 부끄럽고 창피해하는 자식들 곁에서 어머니는
난쟁이의 그 작은 키로 언제나 종종 걸음으로 먼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에는 언제나 바람 불고 비 내리고 눈이 내렸지요. 어머니, 이 아들은 지금도 양지바른 온실 뒤에 숨어서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어머니께 사과드립니다. 학교에서 어머니를 모셔오라고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였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어머니께서 잊지도 않은 강릉 외갓집에 가셨다고 거짓말 하였던 것 사과드립니다. 내 어머니가 바뀌어져 젊고 예쁜 내 짝의 어머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사과드립니다. 또한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 어머니를 할머니냐 엄마냐고 물었던 짝아이에게 할머니라고 거짓말하였던 잘못 사과드립니다. 어머니를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였던 지난날을 사과드립니다. 어머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죄 많은 아들의 지난 과거를 모두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